올바른 위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타트에서 혹은 또 건강 원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위장 이야기죠. 위장은 소화기관의 주축이고 또 위장의 문제가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들어도 가장 잘 까먹는 이야기가 위장에 관련된 습관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못 낫는 질병은 없는데 못 바꾸는 습관이 있다. 그 못 바꾸는 습관의 가장 큰 습관이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식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또 언제 과식하죠? 오늘 과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정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 소화기관을 이제 저번에 입에서부터 배워왔었죠. 마지막에 제가 뭐 읽어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마지막에 씹어 먹는 거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올바로 음식을 씹어 먹는 방법. 자, 오늘은 위에서부터의 소화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위장의 산이 어른보다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위산이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훨씬 강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위산은 약해지거나 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50대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산이 50%, 60%, 70% 이상 안 나오는, 혹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안에 소화가 된 음식물은 이 짧은 관이는 어디를 통해서 위장에 갈까요? 어디요? 그럼 식도가 어디 있습니까? 식도. 목에서부터 위장까지 대략 30cm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내려가는데 보통 위장이 망가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의 들문이 망가지면 조절이 안 되면 위산이 역류해 버립니다. 그럼 식도가 헐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음식이 몇 시간 정도 있을까요? 몇 시간이요? 네, 대략 2시간이에요. 근데 음식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과일은 30-40분, 그렇죠? 지방질은 그보다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단백질이나. 하지만 대략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위벽 근육의 수축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이 위액과 잘 섞여져서 그 아주 부드러운 죽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돼야만 소장에 내려가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를 보면요. 아까 위가 어딨냐, 위장이 어딨냐 여쭤보니까 이분은 위장 이렇게 했대요. 네, 이게 위장입니다. 위장이 아니고 이게 위장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위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장이고 이 부분이 소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은 위장은 약간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식도와 십이장을 사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만남의 광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음식이 여기서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두 가지 소화에 의해서 음식이 아주 흡수되기 편하게 여기서 거의 작업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거의 갈리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 위벽을 보세요. 위벽 자체가 움직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음식을 막 뒤집어요. 막 계속 이렇게 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장이 약해 있는 사람들은 흔히 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또 위장이 약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주 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주 머리 아프고, 이 자주 체한다라는 말은 급성위염이다 이런 뜻이에요. 급성위염. 염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위장 평화, 세계 평화다. 다시 말하면 이 위장이 아주 망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어떠한 그 남들에게 부드러운 말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장 관리 잘하는 것도 역시 신앙생활에도 참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늘 매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위장 관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올리는 그 장기가 바로 위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지면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근데 위는 위체부가 이제 가운데 있다면 위에는 두 문이 있어요. 위 들문과 날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생리학 공부를 할 때는 부문과 분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쉽게 들문과 날문. 근데 들문과 날문인데 우리 위장이 이 위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문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버려요. 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문은 음식이 들어갔어도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면 안 돼요.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이 닫혀버려요. 근데 뭐 진짜 이렇게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쪼여지겠죠. 아마 이렇게 쪼여지는데 이 문이 닫혀서 정상적인 시간 동안 여기서 위산 pH2가 되는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죠?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분해가. 그 분해가 된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갈 쯤 하면 12지장에서는 그 음식물을 알칼리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왜 알칼리로 바꿔버릴까요? 위에 있는 음식이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화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바이러스나 그렇죠? 그런 걸 세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 벽 자체에는 그 뮤신이라고 하는 위 점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좀 거친 음식을 드셔도 위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코팅을 시켜놔요. 그런데 이 뮤신이라는 분비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 궤양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위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자극적인 식사예요. 고추, 파, 마늘, 그렇죠? 그 다음에 오신채 이런 것들은 위 벽을 긁는 역할을 해요. 특히 고춧가루는 위 벽을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염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위 벽을 침투해서 궤양성 위장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소화기관의 주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위장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의 주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화기관 하면은 입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입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만든 사람이 모르면 안 되죠. 네. 입에서부터 어디까지? 네, 항문까지. 이게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의 특징이 뭘까요? 소화기관의 특징?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그것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화기관이라 하고, 소화기관의 두 번째 특징은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장기들도 역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이 무슨 그림이죠? 네? 세탁기요. 네. 드럼 세탁기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드럼 세탁기 요즘에는 빨래를 넣어서 돌리면은 문이 안 열려요. 중간에. 그렇죠? 락이 돼가지고 코드를 빼지 않는 이상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위장은 그런 락 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음식을 넣고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본 이 위장이 음식이 여기서부터 쌓이는데 위액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있어요. 하루에 위액이 토탈 1.5리터 정도 나와요. 1500cc 거의. 그런데 이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을 한꺼번에 4kg까지 먹는 사람도 있어요. 포도 한 배되죠. 그렇죠? 그럼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 늘어나는 것을 위확장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위하수는 밑으로 처진 거죠. 근데 위하수도 문제지만 위하수는 뭐 많이 안 먹어도 거의 통증이 오니까. 근데 위확장증은 사과 10개, 15개도 먹어요. 사과 10개. 그런데도 배부르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배부르다는 걸 못 느껴요.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 위장은 마치 세탁기와 같은데 우리가 그 세탁기에 빨래를 할 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하다가 30분 후에 빨래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것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빨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탈수되기 전에 바로 또 꾸정물이 든 옷을 또 벗어서 넣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 개념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최소한 하나가 들어갔어도 두 개가 들어갔어도 끝까지 빨리 하도록 만들어주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음식을 넣어가지고 뱃속에 음식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넣어가지고 또 작업을 수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음식이 이미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 문에서 안 열어줘요. 우리 위장이 그 정도로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위장은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100년, 120살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관리를 못하게 되면 위장은 아주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대부터 위장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리 부족으로. 그렇죠? 관리의 가장 부주의한 점이 뭐냐면 자주 먹는 거, 간식. 그것도 늦은 저녁 식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려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음식이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있으면 가스가, 특히 과일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 빨리 내려가 줘야 되는데 늦게 내려가면 그 과일과 다른 음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를 만들어요. 특히 채소와 같이 먹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간식, 폭식, 과식, 속식 이 네 가지만큼은 피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물론 지금의 과일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 포도 이런 산이 많은 과일들은 사실 곡식과 먹는 것도 최상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일은 가장 과일답게 건강하게 드시려면 과일만 드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산을 발생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죠? X가 안 쳐있네요. 그렇죠? 아닌가? 채소 과일 나와요. 눌러봐요. 채소 과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바꿔주세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 이거 써야 되는데. 네. 이건 아니에요. 채소 과일 먹으라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곡식과 채소를 왜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여기 보시면 곡식과 과일은 최선의 방식은 아닙니다. 곡식과 채소가 최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왜 곡식과 과일도 그나마 괜찮다고 했냐면 과일을 조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는 절대 안 되는 식사예요. 전혀 다른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썩어버려요. 자, 그런데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게 되면 산이 발생하지만 과일과 곡식을 같이 먹게 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위장은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죠? 내 위장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네. 그래서 제 보도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꺼져요. 통 열어보고. 자, 뭐가 가장 빨리 흡수가 될까요? 뭐 같아요? 꺼지는 과일이 그렇죠. 당분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과일은 일정의 비타민,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예를 들면 과일 말고 당분, 특히 포도당 이런 당분들은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쉬운 일 먼저 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 힘든 일은 그냥 젖혀놓고 나중에 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소화도 곡식을 소화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당분하고 같이 들어가면 당분을 먼저 흡수해버리니까 나머지 전분에 곡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흡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영양 실조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과일의 문제가 거의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먹는 요즘의 과일들은 거의 대부분 암에 좋은 과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인위적으로 키워졌어요. 거의 다 달죠. 그런 음식이 암에 좋을까요? 암을 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일 섭취를 할 때 차라리 열대 과일은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인위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설탕으로 인해서 그러한 슈거로 인해서 길러진 과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100년, 한 4, 50년 전 과일, 3, 40년 전 과일하고 지금 과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위를 위한 주의사항 중에서 문제점들이 하나가 있어요. 배합을 잘못했을 때, 그렇죠? 배합을 잘못하면 위장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당분, 전분 주의할 부분, 그 다음에 산, 채소와 이렇게 산도 주의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골고루 먹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프면은 너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 오늘 몇 가지 먹었어, 3가지 먹었다 하면은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영양실 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골고루 먹는다는 말은 한 번에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바꿔주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가지, 20가지 막 이렇게 먹는 것을 잘 먹었다고 하지만 그건 잘 먹은 게 아닙니다. 그 한 끼 식사가 단순하게 매일 먹을 때로 한 끼 식사는 아주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최고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위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식후에는 위장에 많은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음식을 섭취하시면 식사 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러면 우리 뇌,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먼 손발, 이런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얼음물을 마시거나 찬물을 대거나 혹은 또 갑자기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또 책을 많이 보거나 하면은 위에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겠죠. 빼앗기기 때문에 위장이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되면은 체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액체예요, 액체. 사실은 죽이 좋을까요? 국이 좋을까요? 찌개 좋을까요? 절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국, 찌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평상시에는 약이 되지만 식사와 함께 먹을 때 물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소화장애를 만들어줘요. 소화장애. 다시 말하면 위장에는 절대적으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물이 액체가 들어가면 위액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묽어져요. 농도가 묽어지면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화액은 약한데 거기다 물까지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찬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찬물을 드시면 위장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흔히 여러분 혹시 겨울에 이 더운데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가면 손발 따뜻한 걸 좀 더 유지할 수 있지만 추운데 있다가 방에 들으면 손발이 한참 동안 차가워있죠. 마찬가지예요. 위장도 우리가 찬물을 벌떡벌떡 마시면 어떻게 돼요? 위장 안에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위장 온도가 올라오기까지 위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장과 두뇌. 위장이 막히면 어디도 막힌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책 많이 읽어보세요. 막 과식하면서 책 읽어보세요. 머리 잘 들을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장을 아주 그냥 관리를 잘한 사람이 두뇌 관리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장의 상태가 두뇌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위에는 또 장에는 우리 소화기관에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기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두뇌에 무엇을 끼칠까요?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만일 위장이 적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방해될 것이다. 이 말에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장을 적당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품성, 우리가 이 기계는 뭐라고 하죠? 품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곡식의 종류는 품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그러면은 인격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품성이라고 하는데, 이 품성 형성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먹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음식들은 아이들의 성격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아이들의 성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TV 문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뭐 한다 그랬죠?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들, 두뇌 작용은 위장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면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좋은 행동이 여러분들 몸에 배게 됩니다. 자, 과식과 위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과식이 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로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쇠약해지며 소화기관들이 약화되고 뒤따르는 모든 불행과 더불어 질병들이 초래된다. 만일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날마다 제 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과식을 하면 결과로 활력이 감소된다. 이 활력이 뭔지 아세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 활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 원리에 대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달만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 원리를 알고 싶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그거를 한 2번만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있어도 모를 수 있어요. 제 질문에도 1년 있어도 이거 아예 모릅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건강 이야기 있죠? 건강 이야기나 음식물에 관한 거면 엘렌 조아의 그 책을 읽으시면 정말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의 개념적으로 이것을 딱 추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여러분들이 잡아버리면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서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위장에 넣어둔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용에서 저희 생명력을 뭐 한다 그랬어요?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자, 과식이라고 하는 말이요, 많이 먹는 것만 과식이 아니에요. 자주 먹는 것도 과식에 속하고 과다하게 영양 섭취하는 것도 과식에 속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단백질을 양은 적게 먹는데 단백질의 섭취가 많아졌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끼칠까요? 단백질 많이 드셔요. 양은 적게 먹는데 무슨 문제가 초래할까요? 양을 적게 먹었어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간이 문제가 생겨요. 단백질을 처리하려면 간에서 쓸개즙을 막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식이라는 표현이 무조건 많이 먹는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것은 기본 베이스의 과식. 네, 참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가 벽돌이 100개가 필요한데 거기다 천장을 갖다 주면 그 100개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900장을 치우는 게 그런 격이 돼요. 그러니까 900장을 치우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더, 그것을 사는 것보다는 더 낭비가 되겠죠. 이런 격입니다. 과식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기에 암이 있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면 차라리 조금 드시는 것이 나아요. 소화가 안 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일지라도 과도하게 먹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음식이 담백하니까요.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해로운 음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많이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과식은 산 기계를 뭐 한다고요? 막히게 하며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서 과식이 왜 영양실조인지 이게 설명되어 있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에너지 낭비시키고
흡수에 오히려 방해버린다. 그러니까 조금을 먹었을 때 그것이 다 흡수될 것을 많이 먹었으면 그 전체가 그냥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설사예요. 두째째,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죄를 술 취하는 죄와 같은 범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 과식은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과식은 죄로 정의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폭식, 부절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식욕이라는 그 점을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맛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폭식하려는 어린 아이를 부모가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부절제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 네. 독일에는 뺑소니가 굉장히 큰 뺑소니 치면 굉장히 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자기에게 저주였다. 어느 모로나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부절제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자꾸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자, 겨울철 위장 관리.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나가고요. 소장 관리. 네.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에서 받아서 12장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대사활동을 바꾸는 이제 그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이 소장벽이 부분적으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만들어요. 잘 섞이도록 만든 다음에 소장의 그 보면 잘룩한 그 부분에 의해서 음식들이 이제 완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나오는 쓸개즙,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이렇게 소장에서는 그 모든 마지막 부분을 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시면 소장에는 암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영양이 충분한 대사 물질 되는 곳에는 암이 거의 없습니다. 소장과 간식.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위장은 2시간이면 비워진다니까 그러면 2시간 후엔 또 음식 먹어도 되겠네요 하는데, 자, 소장에는 최소한 5시간 이상이 걸려야 소화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 상관하지 마시고 소장은 5시간 동안 고농도가 만들어지려면 그 시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5시간을 기다려야만 소장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1시간 넘게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1시간 넘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몸이 자꾸 산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1시간을 넘어가서 먹게 되면 다음 시간에 보면 3시간 반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 몇 시에 하죠? 7시 반에 하죠. 그럼 8시 반 끝나면은 9시까지 식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10시, 11시, 12시 3시간밖에 안 되죠. 12시 반, 3시간 반.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장의 환경에 의해서 몸이 산성화돼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면역 질환에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장조혈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장은 영양 흡수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제가 생리학을 공부할 때는 소장이라는 기관은 영양 흡수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틀릴 거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조혈설에 대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골수조혈설입니다. 근데 이 견해를 따른다면 백혈병 환자들이 자연치유에도 안 나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장조혈설인데, 여러분들 장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고 믿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음식을 혈구라는 생명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소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음식물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완벽한 소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혈관을 통해서 나와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간으로 올라갑니다. 간에 일부 영양소를 저장하고 나머지는 우리 근육에 다 보내죠.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장의 육모를 흡수하죠. 이것은 소장입니다. 육모 조직 안에서 소화작용이 돼요. 그럼 적혈구의 모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럼 적혈구의 모세포는 수십 개의 적혈구를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십 개의 적혈구에서 신생 적혈구 혈관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지면서 여러분들의 혈액이 만들어지는 작용을 해요. 그럼 잘 이해하셨어요? 네. 시험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골수 조혈설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냐면 골수에서도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언제만요? 비상시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백혈구는 적혈구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백혈구를 가지려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드신 분들만 좋은 백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뭐가 된다? 살이 된다.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세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 이것은 영혼불변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속담처럼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 조혈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식생활 개선이에요. 자, 1946년 영국의 듀란 조르단은 낙타의 소화 과정을 연구하다가 혈액이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장 조혈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몇몇의 학자들은 척추 동물이 있는 모든 생물체는 장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 스웨덴의 보스트레임도 같은 견해를 그로부터 2년 후인 1951년 일본의 시시미키코 교수도 장조혈설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 또 3년 만에 3명의 학자에 의해서 이 장조혈설이 주장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일본의 이 학설을 가장 구체화적으로 학설화시킨 사람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예요. 근데 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발견한 게 장조혈설을 직접 슬라이드로 사진 찍어낸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장조혈설을 확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토끼를 금식을 시켜보고 그 다음 또 뭐를 발견하냐면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데 그렇죠. 앞다리 뒷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엄청난 그 연구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올챙이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올챙이의 다리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그 연구를 관찰해 볼 경우에 해부를 해서 보니까 혈액이 방출될 때마다 세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포도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요?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학설이 있기 전에 18세기 중엽 후엽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합니다.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무슨 기관이요?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킴으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이전에 이런 사상을 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뭔가 특이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장조혈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다가 생리학을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 이거 반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이미 이러한 낙타에서 발견한 조르단이나 모리시다 게이츠 이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것을 해부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창난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온다. 네, 무엇이요?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가 음식 문제예요. 네, 음식 문제. 식사는 생명과 관계된다. 자, 식사는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생명과 관계된다. 네. 이것도 이전의 이야기에서는 많이 문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빈약하며 맛이 없고 잘 요리되지 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뭐 한다고요? 약화시킴으로 계속적으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빵은 철저히 씹는 것을 요구하는데 씹으면 치아와 위장이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것은 좋은 피를 만들며 힘을 준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무엇을요?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양학 책을 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뉴스타트 채식 방식을요 불신하게 돼요. 그냥 안 맞으니까. 옛날식들을 보면은 뭐 단백질, 뭐 비타민 12, 그리고 또 혹은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절대 부족한데 어디서 흡수하냐, 그렇죠? 비타민 E 이런 것들. 그런데 분명히 이 글을 보니까 단순한 곡식, 나무의 과실,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모든 영양소들을 갖고 있다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거의 100년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반 학계에 나오는 영양학을 싹 무시하고 이 말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영양학 책을 열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영양학 책을 몇 번을 봤거든요. 영양학에 대해서만. 지금 그 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재림교인들의 영양학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영양학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과.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다른 보통 사람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몇 년 전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육식 안 하면 영양 실종.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장 관리. 이 대장의 길이는 1.5m, 한 바퀴를 돌면 1.5m예요. 충수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그런데 이 맹장, 결장, 직장의 순서로 배워야 되는데 소장에서 남은 찌꺼기들이 대장에서 흡수되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장에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대장하면 그냥 똥통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똥통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요? 면역을 담당하는 그 기관 혹은 발효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실.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을 죽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무라 씨, 기적의 사과 기무라 씨가 기적의 사과를 어떻게 만들어낸 줄 아세요? 여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뿌리. 그렇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뿌리를 발견하고 나서 뿌리의 건강이 무엇을 만든다고? 열매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무엇도 많이 오지 않을까요? 병충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의해 찌꺼기가 분해되고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찌꺼기가 굳어서 대변이 됩니다. 자, 대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장은 구조나 길이에 있어서 무엇이 합당하지 않아요? 길이나 구조에 있어서 육식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장의 구조를 보면 육식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식은 오랫동안 대장에 머물게 되면 장내 독소를 발생시켜요. 가스나. 그렇기 때문에 장이 긴 동물일수록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나 코끼리는 곡식도 먹으면, 특히 소는, 그럼 소가 곡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소는 곡식 먹으면 안 돼요. 소가 곡식
되게 좋아하는. 먹긴 먹지만 소의 구조에서는 곡식을 주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주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가끔 좀 먹어도 돼요. 근데 곡식에 아주 조금만 먹어야 많이 돼요. 먹으면 안 되지. 네, 콩 많이 먹으면 콩깍지. 큰일 나요. 콩깍지는 콩깍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곡식을 먹게 되면 이 장이 길기 때문에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소의 머리에 뭐가 생기냐면 광우병이 생겨요. 스펀지 같은. 제가 그 설명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가 먹어야 될 음식이고 우린 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만 무창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몸의 구조는 알맞게 곡식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곡식이 주식, 부식이 과일, 채소.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사리를 먹으면 안 돼요. 고사리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산 짐승들도 고사리 잘 안 먹어요. 고사리를 누구가 못하다고요? 고사리를 삶아 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비린 악취 냄새가 나요. 고사리는 포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포자.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버섯도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이 포자 식품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아니, 먹는 버섯은 어떤 거예요? 웬만한 버섯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이렇게 맛을 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안 먹는 것이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표고에 또 문제점도 있어요. 네, 방사능이 가장 많이 자, 그 다음에 섬유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섬유질이 충분해야 변 조절이 돼요. 뭐 어떤 변 조절이 될까요? 설사나 또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냐면 설사나 어떤 조절을 하냐면 변비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섬유질 충분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의 섬유질, 그 다음 먹는 곡식의 섬유질은 껍질에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먹는 다시마, 미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여자분들이 제가 외국 갔는데 왜 우리나라 생일잔치마다 미역국을 먹냐? 그래서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그죠. 원래 여자분들 옛날에 그 산후조리 할 때 미역을 먹어서 자궁이나 수축을 빨리 하려고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긴산의 작용이 우리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나 많이 걷는 것이 좋아요. 걷게 되면 이 걸을 때 이 장이 운동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변에 아주 좋습니다. 냉수 마찰도 마찬가지고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먹을까요? 꼭꼭 씹어 드세요. 날채소를 자주 드세요. 그런데 이 게르손 박사가 자기가 위장병과 피부질환에 걸렸을 때 자기 의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음식을 다 끊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통해서 시작하니까 자기 몸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그 많은 그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음식을 싹 굶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해도 소화기관에만 무려 몇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외워두셔도 돼요. 소화기관에만 신경세포가 몇 개나 된다고요? 1억 개.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면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와 비슷한 숫자예요. 척수에 있는 신경숫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절반이 어디에 있어요? 소화관에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들어보셨어요?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뇌보다 소화기관에 더 의존한대요. 그렇죠? 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뇌 훈련을 시켜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뇌를 자극시키고 훈련시켜도 뭐 안 바꾸면 안 돼요? 음식을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심리학 그렇죠? 그 무슨 마인드 컨트롤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학문들은 엄청 많아졌어요. 저도 심리학 공부만 6개월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엇만 못하냐면 소화기관을 안정시키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 상담학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면은 상담학자들이 청소년, 그렇죠? 이혼, 법률, 그 다음에 뭐 사기 맞은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줄어져요? 많아지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화기관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기
막 이런 거 다 드시면서 이거 치료받는다고 돈 몇백만 원 들여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더 많이 생겨나. 지금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 치료에 연연하다 보니까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치료됐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상담했을 때 백혈병의 증상 치료를 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증상 치료 백혈병? 뭘까요? 이식이죠. 골수 이식. 그런데 이식을 하고 나서 병원에 돌아서서 나와서 며칠 지나서 다시 재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신경계는 복잡한 신경회로를 갖고 뇌와 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서 체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우울하거나 장이 더부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소화기관 신경계 때문입니다. 소화기관 신경계. 아까 말했죠? 신경계와 두뇌 작용이 어디에 공명한다고요? 위장에 공명한다. 두뇌 활동을 돕는 물질이 소화관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세로토닌 아시죠? 도파민. 이거 부족하면 뭐 걸려요? 도파민 부족하면. 우리 현주씨 이거 부족하면 뭐 걸린다고 했죠? 파킨슨씨병, 우울증, 글루타민, 노르피네프린, 산화질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지금 나온다고요? 소화기관에 나온다. 자, 대장 발효실. 체온을 올리는 곳은 머리도 아니고 손발도 아니에요. 어딜까요? 복부입니다. 복부. 여러분들의 체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보일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복부의 열을 올려야만 몸에 무엇을 태울 수 있을까요? 암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열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부의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요? 음식이 썩는 과정에서 열이 날까요? 발효되는 과정에 열이 날까요? 언제 열이 나요? 근데 썩을 때는 열이 안 나요. 발효될 때 열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이 주식이 될 때만 대장의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안 먹냐면 저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를 안 먹는 거예요. 식초를 먹게 되면 장의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요. 초는 그래요. 발효 음식 체내에서 썩게 된다. 모든 발효 식품은 끊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치 좋은 음식일까요? 네? 아니죠. 입에는 좋죠. 머리는 좋습니다. 대장이 정화조라면 변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렇죠? 정화조 안에 가스는 살아난 생명을 앗아나갈 수도 있는데 마치 장 안에 부패된 독소들은 어디로 올라오냐면 어디로 올라와요? 간으로 올라와요. 우리 신사모님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 생소해요?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는 뭐 시험 치면 한 100점 맞으시겠죠? 100점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 저번에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아예.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야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디가 망가지냐면 간이 망가져요. 간이. 왜 그럴까요? 간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암모니아 가스들. 결장 관리. 자, 결장에 머무는 독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것은 쓰레기를 매일 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변을 볼 때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변을 볼 때 마사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리 올리는 방법. 이 차이가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닌데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 내 몸 속에 있는 변의 장의 차이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환경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가 가장 잘 되는 곳 결장이에요. 결장. 그럼 여러분들이 변을 보다가 끊어져서 그 조금 남아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산화가 돼서
특히 10대 아이들은 여드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드름이 입과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장이 안 좋아서, 그 중에 하나가 결장이 잘못되면 산화되면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관장시켜 놓으니까 여드름이 들어간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결장이 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복부 마사지, 잔변감 줄여야 되는 방법. 특히 휴지로 닦았을 때 변이 안 묻는 그런 상태. 네, 끝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